사타구니로 무덤을 판 테레우스. 그 첫 번째 이야기. 북쪽 나라 중 남쪽의 도시국가 아테나이를 쑥대밭으로 만든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마케도니아다. 아테나이 시민들이 보기에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는 호전적인 북방민족이었다. 한편 아테나이가 이렇게 외적의 침입을 맞을 때마다 번번이 군사를 보내어 돕던 나라는 역시 북쪽에 위치한 또 다른 나라 트라키아였다. 아테나이 사람들은 이런 트라키아 사람들을 그라디보스의 자손들이라고 불렀다. 그라디보스는 진군하는 자라는 뜻으로 전쟁신 아레스의 별명이다. 그리스인들은 북쪽 나라 트라키아인들은 모두 아레스의 후손인 줄 알았다. 트라키아의 장군 테레우스가 위기에 빠진 아테나이를 군사적으로 지원했을 때 아테나이 왕 판디오는 테레우스를 아레스의 후손으로 여기고 그와 끈을 맺어두기 위해 딸 프로크네를 주어 사위로 삼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식에는 거룩한 결혼과 가정의 수호 여신 헤라도, 결혼의 신 휴메나이오스도, 아름다움의 여신인 카리테스 세자매 여신도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대신에 저 무서운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가 화장터에서 옮겨 붙인 횃불을 들고 찾아왔을 뿐이다. 에리니에스의 등장은 이 집안에 생길 불길한 일을 암시한다. 트라키아 백성들은 이들의 앞날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왕과 왕비가 맞은 경사를 축복했고, 왕과 왕비는 자기네 일족과 왕국에 내린 은총을 신들에게 감사했다. 테레우스는 자신과 저 판디온의 딸 프로크네가 결혼한 날을 축제일로 선포한 데 이어 아들 이티스가 태어난 날도 명절로 삼았다. 하기야 인간이 무슨 수로 한치 앞을 볼 수 있으랴. 세월이 흘러 가을이 5번 지나간 어느 날, 프로크네가 어리광을 부리느라고 지아비 테레우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저를 사랑하신다면 아테나이로 사람을 보내어 제 친정 동생을 이리로 오게 하던가 전하께서 몸소 가셔서 좀 데려다 주세요. 제 아버지께는 곧 돌려보내겠다고 하시고요. 동생 필로멜라를 만나게 해주신다면 저에게 이보다 나은 선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테레우스는 곧 배를 준비하라고 일렀다. 그러고는 나를 잡아 트라키아를 떠나 돛과 노의 힘을 두루 빌려 아테나이에 이르렀다. 장인 판디온과 사위 테레우스는 만나자마자 얼싸안고 그간 밀리고 밀린 긴긴 회포를 풀었다. 테레우스는 자기가 아테나이에 온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청을 받고 처제를 데리러 온 것인 만큼 함께 가게 해주면 오래지 않아 돌려보내주겠노라고 말했다. 장인과 사위가 이런 말을 나누고 있는데 마침 필로멜라가 들어왔다. 필로멜라는 아름다운 옷을 차려입고 있었으나 바탕의 아름다움에 견주면 오히려 옷치장이 무색할 정도로 고왔다. 필로멜라의 용모는 물의 요정들인 나이아데스나 깊은 숲속에 사는 나무의 요정들인 드리아데스를 묘사하는 데 어울리는 말로서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웠다. 아니, 이들이 필로멜라처럼 단장하지 않는다면 그런 말도 모자랄 것 같았다. 그런 필로멜라를 보는 순간 테레우스의 가슴 속에서는 욕망의 불길이 오르기 시작했다. 이 불길은 마른 옥수수 대궁이 아니면 건초 창고를 태우는 불길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테레우스의 가슴 속을 번져갔다. 필로멜라의 아름다움이라면 능히 그럴 만했다. 그러나 테레우스는 성격이 뜨겁고도 급했다. 따라서 필로멜라의 아름다움 앞에서 여느 사람 이상으로 애가 탔다. 원래 트라키아 사람들은 지극히 감정적이다. 이 민족성과 테레우스 자신의 성격 때문에 이 불길은 삽시간에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테레우스는 자기 왕국을 털어서라도 필로멜라를 옹위하는 시녀들에게 뇌물을 주고 필로멜라를 기른 유모에게 후한 상을 내리고 필로멜라 자신에게도 귀한 선물을 안기고 싶다는 충동, 필로멜라를 납치하여 멀리 데려다 놓고는 이 아름다운 볼모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이 고삐 풀린 충동에 따른다면 테레우스에게는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다. 테레우스의 가슴은 안에서 번지며 타오르는 불길을 이기지 못했다. 그에게 장인의 궁전에 더 머무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한시바삐 아내 프로크네가 바라던 대로 필로멜라를 데리고 떠나 자기 속마음을 고백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사랑에 신들린 그의 말은 청산유수였다. 그는 필로멜라를 데려가게 해달라는 자신의 요구가 무리라면
그 책임은 바로 그 일을 맡긴 프로크네에게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자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기까지 했다. 마치 프로크네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기라도 한 듯이. 테레우스가 검은 마음을 품고 이렇듯이 고집을 부리는데도 아테나의 백성들은 그를 참으로 보기 드문 애처가라고 칭송했다. 결국 그들은 악행할 음모를 꾸미는 테레우스를 칭송하고 있는 셈이었다. 심지어는 필로멜라마저 그의 애절한 소망을 편들었다. 필로멜라는 두 팔로 아버지의 목을 안고 형부를 따라가 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응석을 부렸다. 아버지는 딸이 좋아한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 했다. 그러나 형부를 따라가라는 말 한마디가 딸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알 리 없었다. 테레우스는 아버지를 조르는 필로멜라를 보면서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 공주를 품에 안는 상상을 하고 있었다. 필로멜라는 아버지의 목을 아는 채로 아버지의 뺨에 입을 맞추었는데 바로 이 광경이 테레우스의 불붙은 욕망에 끼얹는 기름이자 불길에 던져지는 서피였다. 딸이 아버지 판디온을 껴안는 것을 보는 순간 테레우스는 자신이 판디온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속을 끓였다. 마침내 아버지 판디온은 두 딸, 그러니까 동생을 보고 싶다는 큰딸 프로크네와 언니를 보고 싶다는 작은딸 필로멜라의 간절한 소망 앞에 굴복했다. 필로멜라는 기뻐 날뛰면서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다. 이 가엾은 필로멜라는 아버지가 승낙함으로써 자신과 언니 프로크네는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이로써 둘 다 파멸하게 되는 줄도 모르고. 태양신 포이보스가 갈 길은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천마들은 저녁으로 통하는 비탈길을 숨가쁘게 달리고 있었다. 왕실에는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다. 황금 술잔은 포도주로 그득그득했다. 이 잔치가 끝나자 손님들 모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그러나 트라키아의 왕 테레우스는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공주를 생각하고 있었으니 잠이 올 턱이 없었다. 테레우스는 필로멜라의 얼굴, 필로멜라의 몸짓을 그리며 자기가 보지 못한 것, 그러나 오래지 않아 마침내 자기 차지가 될 것들을 상상했다. 요컨대 그의 욕정은 잠을 이루기에는 너무 뜨거웠다. 새벽이 오자 테레우스는 귀국을 서둘렀다. 판디온 왕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데려가는 딸을 잘 보살펴달라고 당부한 다음 이런 말을 덧붙였다. 여보게, 자네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보니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네. 그래서 자네의 간절한 소망에 따라 이 딸마저 자네에게 딸려 보내네. 테레우스, 이제 나는 두 딸을 자네에게 맡기고 말았네. 내 자네의 명예에 기대고 하늘에 계신 신들을 증인 삼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한 장인과 사위라는 관계를 믿고 부탁하네만 이 아비를 대신해서 이 아이를 잘 돌봐주고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내게로 보내주게. 나는 이 아이를 내 늙음하게 낙으로 여기고 사네. 때가 되면 이 아이마저 떠나보내야 하겠지만. 그리고 너 필로멜라, 네가 이 아비를 사랑하거든 되도록이면 하루 빨리 돌아오너라. 네 언니가 친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내 가슴은 이미 넉넉하게 아프다. 그러니 네가 이 아비의 마음을 헤아려 속히 돌아오도록 하여라. 이 말 끝에 판디온 왕은 소리 없이 울면서 딸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딸과 작별 인사를 나눈 왕은 테레우스와 필로멜라의 손을 잡고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하게 한 다음 멀리 떠나 있는 프로크네와 외손자에게 안부를 따뜻이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목이 메었던지 판디온 왕은 더 이상 말을 못했다. 그의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과 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쌓이고 쌓였을 텐데도. 이윽고 필로멜라가 배에 올랐다. 바다가 노끝에서 뒤로 밀려남에 따라 육지도 멀어지기 시작하자 미개한 나라의 왕 테레우스는 외쳤다. 내가 이겼다. 나는 드디어 그렇게 손에 넣기를 바라던 공주와 한 배에 올랐다. 승리에 도취된 테레우스는 그토록 기다리던 그 사랑의 순간을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었던지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전리품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모습은 발톱으로 토끼를 채어 제 둥지에다 내려놓고 오갈 데 없는 이 희생물을 탐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하늘의 약탈자 독수리와 흡사했다. 이윽고 긴 항해를 끝마친 테레우스는 제 나라 해변에다 긴 여행에 지친 배를 대었다. 테레우스 왕은 필로멜라를 끌고 가 태고의 숲속에 숨겨져 있는 담이 높은 오막사리에 가두어 버렸다.
필로멜라는 창백한 낯색을 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언니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테레우스는 프로크네가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대신 자신의 검은 마음을 고백하고는 아무도 돕는 이 없는 이 불쌍한 처녀를 힘으로 차지했다. 필로멜라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언니를 부르면서 하늘에 계신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줄 것을 빌었으나 할 일 없었다. 필로멜라는 내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다. 잿빛 이리의 이빨에 뜯기고 쫓기면서도 숨을 곳을 찾지 못해 떨고 있는 어린 양, 아니면 제 피에 젖은 제 몸을 억센 독수리의 억센 발톱에 붙잡힌 채 떨고 있는 비둘기같이. 제정신이 돌아오자 필로멜라는 초상난 집에서 애곡하는 여자처럼 헝클어진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제 팔을 핥히고 제 가슴을 치며 몸부림쳤다. 그러다 두 팔을 벌리고 외쳤다. 이 정떨어지는 야만인, 이 무정한 약탈자야. 나를 보내면서 눈물로 당부하던 내 아버지를 보고도 마음에 남은 것이 없더냐. 내 언니의 근심, 걱정, 나의 때묻지 않은 젊음, 네가 했던 혼인에 생각이 미치지 않더냐. 너는 인간의 도리를 짓밟았다. 이로써 나는 내 언니의 원수가 되었고 너는 우리 자매의 지아비가 되었으며 내 언니 프로크네는 내 원수가 되었다. 이 천하의 배신자야. 이런 죄를 지으려 했으면 왜 나를 죽여놓고 짓지 못했느냐. 그랬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더라면 나를 더러운 공모자로 만들지 않았어도 좋았을 것을. 그랬더라면 내 혼백만은 순결을 잃지 않아도 좋았을 것을. 그러나 하늘에 계신 신들께서 이 광경을 보셨다면, 신들에게 놀라운 권능이 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나는 이 지경이 되었다만 신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온전하다면 너는 언젠가 이 죗값을 물어야 할 거다. 나 역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네가 한 일을 낱낱이 고할 테다. 그럴 때가 오면 네 백성들 앞에서 자초지종을 남김없이 고하리라. 내가 이 숲에 갇혀 있어야 할 팔자라면 나는 이 숲을 소리로 가득 차게 하여 내가 턱없이 당하는 것을 목격했을 터인 저 바위까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리라. 하늘이 이 소리를 들을 것이다. 하늘에 신들이 계신다면 신들이 이 소리를 들을 것이다. 필로멜라의 이 말이 폭군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폭군 테레우스에게는 두려운 것이 있을 리 만무했다. 분노와 만용의 노예가 된 테레우스는 한 손으로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집에서 칼을 뽑아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필로멜라의 머리채와 두 손을 뒤로 모두어 쥐고 있는 힘을 다해 아래로 내리눌렀다. 칼을 본 필로멜라는 죽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던지 그에게 목을 들이대고는 그를 조롱하고 아버지를 불렀다. 그러자 테레우스는 손가락으로 필로멜라의 혀를 잡고는 칼로 사정없이 잘라버렸다. 남은 혀뿌리는 여전히 필로멜라의 입안에서 부르르 떨었고 잘린 혀는 검은 대지 위를 뛰어다니면서 못다한 말을 마저 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 잘린 혀는 갓 잘린 뱀꼬리처럼 오그라들면서 주인의 발 아래서 죽어갔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 잔인한 테레우스가 이렇게 못할 짓을 해놓고도 만신창이가 된 이 필로멜라를 끌어안고 몇 번이나 그 죄 많은 정욕을 채웠다는 소문은. 이런 짓을 해놓고도 테레우스는 염치 좋게도 아내 프로크네에게로 되돌아갔다. 왕을 본 왕비 프로크네는 동생은 어떻게 하고 혼자 왔느냐고 물었다. 테레우스는 이야기를 꾸며 아내에게 그럴듯하게 둘러대었다. 즉, 슬픔에 잠긴 목소리, 비탄에 잠긴 얼굴로 필로멜라가 죽었다고 말한 것이다. 꾸민 목소리와 만든 얼굴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듣기만 하던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프로크네는 금실로 가장자리를 한 옷을 어깨에서부터 단숨에 찢어버리고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주검 없는 무덤을 만들게 하고는 잊지도 않은 필로멜라의 혼백에 제물을 바쳤다. 프로크네는 이렇게 하고 동생의 기구한 팔자를 애곡했다. 그러나 프로크네가 정말 애곡했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